방금 서포터님의 댓글을 보고 오늘 라이브가 있다는 사실을 특히 깨닫고 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유튜브가 은근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라이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안 되나 보죠? 유튜브가 그게 안 뜨네요. 그쵸? 유튜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쩐지. 그래서 제가 지금 허대님이신지 한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안 되는 관계로 일단 한 분이나 들어와 계시니까 노래를 일단 틀어놓겠습니다. 어제요? 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별로 힘든 어제님이 고생하셨죠. 어제 종일 항상 일찍부터 오셔서 계시는 우리 사장님. 그래서 오늘 되게 날이 습하고 더웠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오랜만에 반일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되게 렉이 심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허준님은 저녁 드셨나요? 이거 뭐 되게 그냥 또 소다가 떠는 것 같고 원한가? 맞아요. 원한가 진짜 그리고 원한가 사실 좋아요. 따라 부르다 보면 진짜 이 불타는 적개심이 생긴다니까요. 식사하셨군요. 네, 저 식사했습니다. 아니 비만이 아닌 것 같아. 다 나왔잖아. 네.
버터님 반갑습니다. 저는 알림 좀 늦게 뜨셨는데. 경찰들은 그냥 예습한 거 같고요. 항상 이 시간대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가 왜 계속 라이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하겠네요. 다들 식사하셨나요? 정말 오늘 얼마나 덥던지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가을은 언제 오는지. 견딜 수가 없어. 한뉴스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부인했는데 박진 최종 조율 단계. 최근 이제 노래 끄겠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라기보다는 윤석열 부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한일 회담이 곧 열릴 거다라고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일본 측에서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조율된 일정 없다라고 이렇게 관련한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일본 정부가 부인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박장 의원의 질문에 유엔 총회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은 협의 중이고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구애하는 것처럼 하는 건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구체적인 일정은 현 시점에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을 부정했다. 뭐 하나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죠. 이거 정말 저자세 외교, 구력 외교, 오죽하면 이런 말들이 그냥 대명사처럼 이렇게 수식어처럼 붙고 있죠. 쪽팔린 것 같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건지. 이거 뭐 짝사랑도 아니고 구애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미일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기술 공동 연구 합의. 자, 아시다시피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고요. 제2차 대전의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하자 배상을 전혀 치르지 않았죠. 독일은 어떻게 됐든 강제로 분단도 되고 나치에 관한 그런 금지 법률까지도 있는데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데다가 심지어 미국과 함께 최근에는 합동 군사 연습, 핵 전쟁 연습, 침략 전쟁 연습을 수십 차례 벌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일본이 같이 연구할 명분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건데 너무 화가 나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자, 다른 기사가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제가 뉴스를 좀 안 봐가지고. 최근 물가 상승이 조금 심각하게 와닿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
대학 내에 있는 학식들도 원래 학식은 약간 가성비로 먹는 건데 1,000원씩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1,000원이 오르는 건 학생 전혀 가성비가 아닌 거죠. 4,000원이 5,000원이 되고 그 돈 주고 학식을 그럼 누가 먹나. 가성비 때문에 먹는 건데. 이 물가 상승,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요즘 좀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들이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김건희 아니면 이준석 이런 이야기들. 제가 무슨 기사를 봐야 할지 다시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라이브를 까먹고 있었냐면요, 제가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12년의 밤이라는 영화인데요, 뭐 딱히 반일 사항과는 관련이 있는 영화는 아닌데 이게 뭔가 주는 교훈이 커요. 이제 우루과이에서 혁명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버텨낸 그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인데 최근에 이제 남미 쪽에서 약간 뭐 콜롬비아, 뭐 칠레, 페루, 뭐 브라질, 그리고 방금 말한 우루과이, 니카라과인가?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전부 개혁 정권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사실 남미 쪽이 굉장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아있던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아시아 쪽은 일찍이 어쨌든 간접 통치를 받았지만 그쪽은 계속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그런 제국주의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우리가 이제 막 민주화하고 이런 1960년 70년대 이럴 때 거기는 아직도 이제 독재 정권, 친미주의자들, 그리고 미제가 앉힌 그런 대리 정권들과 싸우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쯤 되어서야 이제 민중들이 좀 단결해서 개혁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최근 그쪽 그 남미에서의 일어나는, 언론에서 무슨 핑크타이드라고 하던데 사실 그런 말은 기성 언론들이 쓰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개혁 바람? 남미에서 부는 개혁 바람이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좀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었던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대통령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싸웠던, 무장투쟁했던 동지들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버텼던 그 내용을 다룬 영화가 12년의 밤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래서 방금 넷플릭스로 봤는데, 사실 한 사람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감옥 독방 생활도 하고 심지어 혼자서 내내 그 수십 년을 있으면서 빛도 못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볼일도 제대로 못 보고 쓸 것도 하나도 없고 읽을 책도 하나도 없는 그냥 그 완전 생바닥 방구석에서 자기들 다 보내는 거예요. 무더위든 강추위든. 근데 이제 어쨌든 당시에 이제 지배 권력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반정부 인사들이다 보니까는 더 대우해주는 게 나빴던 거죠. 대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완전 진짜 계속 쥐새끼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쥐새끼 다루듯이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고문도 엄청 심하게 하고 그냥 허구한 날 때리고 폭행하고 밥은 뭐 기본 그냥 아주 그냥 약간 담배꽁초 같은 쓰리랑 같이 주고 뭐 먹든 뭐 죽든 심지어 들어온 사람들한테 나 같으면 차라리 죽겠다 여기 살아서 뭘 하냐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안 그래도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게 이 감방 독방 들어와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 있는 간수들이 더 자극을 하는 거죠. 차라리 죽어라 자살을 해라 하면서. 근데 그런 이제 영화들 그런 영화를 보니까 거기서 근데 또 12년 동안 버티신 거죠. 그 영화를 또 보니까 되게 사실 우리가 감옥 안에서의 생활을 잘 상상해보지도 않잖아요. 그런 생활이 잘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다들 잡혀가는 그런 죄만은 피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 수많은 그런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한 번에 잘 바뀌면 좋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학교 독재 정권이 앉으면은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물론 있죠.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미군정의 지배 점령을 받고 우리가 막 빨치산이라 부르든 이렇게 불렀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있죠. 근데 이젠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비전향 장기수 분에 대해서 이렇게 쳐보면은 관련한 인터뷰나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사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잖아요. 감옥 안에 계속 있는 건. 심지어 빛도 안 보여. 물도 제대로 못 먹어.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는 무조건 눈을 가리고 손에 수갑을 차고 이동을 해요. 볼일 보는 것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봐야 되고 아프고 뭐 힘들어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아요. 대책을 내려주지도 않고 처방해주지도 않고. 그 단절된 공간에서 12년 동안 혼자서 버텨낸다는 게 온갖 폭언과 폭행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혼자 12년 동안 버텨낸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보다는 훨씬 더 약간 높은, 약간 경이롭다? 되게 약간 좀 다른 차원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2시간이라서 약간 중반 정도 가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감독이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긴 내용들 다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12년 동안 감옥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면은 2시간이라는 시간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영화 버닝 타임 자체가 1시간 만에 담아냈겠지만 뭔가 딱 이렇게 엔딩을 보는데 뭔가 이만큼의 같이 막 딱 진짜 풀려났을 때 그분들과 같이 막 행복하고 막 안도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던 거는 아마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들이 감옥에서 생활했던 전반을 다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찾아보고 보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영화니까 약간 또 소녀상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고 집중하기 좋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러면 주의 살피지만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 하나 봐야겠다 하고 이제 먹을 거를 싸들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첫 장면부터 입맛이 너무 떨어져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게 너무 막 그 같이 몰입이 돼가지고 막 같이 막 갇혀있는 느낌 들고 막 이렇더라고요.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이제 석방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가족들, 뭐 아내, 어머니 품을 딱 돌아가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딱 두 개였어요. 우루과이, 그러니까 딱 두 개뿐만이었다는 게 아니라 다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뽑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루과이 대통령을 지냈던 호세 무이카가 엄청난 정신분열을 알아요. 그 극심한 고문과 그 독방의 손장을 수십 년을 갇혀있다 보니까 망상,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갖고 막 저자들이 막 날 도청하는 것 같다, 저자들이 나를 계속 막 훔쳐본다, 나한테 이 정신에 뭔가를 쏘는 공격을 한다, 생각이 멈춰지질 않는다, 쟤네가 자꾸 내 생각을 염탐하고 들여다본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그런 망상에 시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과 가서 상담을 갔는데 그 의사가 당신 정신병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아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여지껏 감옥에 살아왔던 삶을 막 이야기해요. 나는 빛도 하나도 못 보고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볼일도 보고 제대로 못 봤다. 그렇게 사는 나한테 앞으로의 뭐 삶에 있어서 열의를 갖는 게 무슨 소용이겠냐, 약간 이렇게 비관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자기 엄마가 15살 때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보고 그 경험하고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고, 난 지금 의사가 됐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은 너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눈을 뜨고 싶지가 않더라, 환자랑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출근하고 싶지도 않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미 죽은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이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내라고, 강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각자 받아들이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옥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뭐 아무것도 못 들으니까 라디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하루는 간부인가 누가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바깥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요. 너무 내가 10년 전에 알았던 우리나라와 10년 뒤에 바뀐 우리나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10년 동안 있는 동안 나라가 너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혁명가들이 싸웠던 사람들이 저자들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서. 그래서 되게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정신과 의사가 무이카한테 이성을 잡아라, 어떻게든 살아내라, 강해져라 라고 한 말이 뭔가 저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과거의 것들, 그리고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각오로 어떤 계기로 이 길에 들어섰든 그런 과거의 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그런 과거의 것들에 갇혀서 지금의 상황을 낙담하지 마라. 어차피 이전의 것들은 이전의 것들 그대로 있는 거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다시 똑같이 재현되지도 않는다. 약간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산자는 살아야 한다고, 산자는 살아야지 뭐 별 수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딱 생각이 정리돼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제가 느끼기엔 그냥 그랬어요. 이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혁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세 명의 동지는 우루과이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잡히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옥살이 과정에서 미쳐버린 무히카라는 사람한테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살아내라. 나도 엄마가 어렸을 때 죽고 그것을 계기로 의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의사가 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에도 출근을 했고 의사를 계속 해왔다, 지금까지. 뭔가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실 그래도 그 한 장면이랑 그 호세 무이카가 막 정신분열증을 막 앓으니까 엄마랑 면회를 하는데, 엄마 앞에서도 막 헛소리를 해요. 갑자기 막 정신이 막 아프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런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상을 탁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저자들한테 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쟤네들은 절대 너 안에 있는 것을 빼지 못한다. 저자들은 널 조종하지도 못하고 지배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패배한 자만이 싸움을 멈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이카가 저자들의 정신 조종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막 못하겠다, 못 버티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패배한 자만이 싸움을 멈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이카가 싸우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랑 면회 이후에 들어가서 막 이제 자기 주장을 막 해요. 이전까지는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주는 밥 그냥 그대로 먹고, 이렇게 약간 되게 좀 그 안에 갇혀서 주어진 대로 살았는데, 이제 막 이야기해요. 엄마가 줬던 내 면회 물품 다 달라, 내 요강이랑 엄마가 준 마테차 들어온 거 다 달라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 감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협박도 해요. 막 간수들한테 막 너 막 불륜한 거 다 얘기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간수를 약간 좀 이렇게 살살 꼬드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류가 한 명 있는가 하면은 간수의 또 마음을 얻어서 간수랑 또 되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일화도 나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 되게, 이제 그 간수가 이제 무이카 말고 3명이잖아요. 무이카 말고 한 명의 다른 동지가 간수의 그런 어떤 연애가 잘 되게끔 이렇게 방조를 해줘요, 역할을. 그래서 막 러브레터 대신 써주고, 막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럴 때 어떤 멘트를 날려야 하는지 막 이렇게 잘 알려줘요. 잘 된 거예요, 그 연애가. 그 이제 그 간수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장면은 안 나오는데, 다음 장면이 그 세 동지가 같이 한 햇빛이 드는 감옥 안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아무 말도 못해요. 원래 그 수감자들끼리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규칙이라서 말은 안 하는데, 서로 딱 이제 그 항상 가리고 있던 이 두건 딱 벗고 햇빛이 딱 드는 공원에서 셋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냥 웃고 그냥 그 햇빛에 딱 누워서 가만히 누워있어요. 동지들이랑 같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때 그 3명의 얼굴이 진짜 행복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막 약간 이게 설령 내 마지막 시가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딱 한 단어는 동지다. 그런 어떤 동지애가 많이 강조가 되는 영화였어요. 되게 좀 부각이 되는. 그렇게 침울했던 독방 생활에서 벽을 딱딱딱 두드리니까 옆에 있는 동지가 답장을 하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그래서 그때 막 같이 막 체스 게임도 하고 막 메시지 주고받고 막 지금 뉴스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층 더 약간
활기를 찾는 모습,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감옥에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하면 되게 외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감 생활이고. 근데 나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는 거게 얼마나 힘이 될지, 그런 게 되게 좀 감동적이고 좀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게 굉장히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그런 12년까지 옥살이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진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고. 지키시는 거야. 천연 운동인대잖아. 이 생각을. 그래서 지금 시민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머쓱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 네. 12년의 밤 맞습니다. 약간 이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결의를 엄청 굳게 하고 난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힘들다, 아니면은 좀 마음이 여유롭지 않다 할 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상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뭔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12년의 밤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감동적이에요. 울림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영화 생각해요. 사람 됨으로써 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광정수님 반갑습니다. 쨍. 늦게 들어오셨네요. 지금 50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은 대통령직을 해요. 실제로 하원, 상원 거쳐 대통령까지 오르는데 모든 걸 다 기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시골, 완전 깡깡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판자촌에서 부인이랑 다리 저는 개 한 마리랑 아주 오래된 구형 차 하나 몰고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대통령 궁은 노숙자랑 빈민들 다 줬어요. 들어가 살라고. 그리고 뭐 태풍 피해가 있거나 이러면 다 일일이 가서 대통령이 수작업에서 도와주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고 정책들을 되게 성과적인 것들을 내놓았는가에 대한 평가는 갈려요. 근데 다만 이 머리 남는 사람이 있고 책에 남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무이카가 퇴직할 때 지지율이 60%였나? 80%였나? 하여튼 엄청 높았어요. 64%였던 것 같아요. 64%가 최근 페트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헷갈리는데요. 80%였나? 하여튼 엄청 높았습니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민중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제발 퇴임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가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든 그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든 민중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는 것에서 다 한 거죠. 어쨌든 그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한 최근 2017년인가 18년에 퇴임을 했는데, 그때 퇴임한 이유, 2018년 아니지, 2020년인가? 하여튼 퇴임한 이유가 하여튼 더 이상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내 몸이. 고문 후유증도 심했고 처음부터. 애초에 75세인가 엄청 늦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어서 건강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바이러스가 먹고 샹궈라고 이러니까 내가 이 고령의 나이로 누군가를 또 만나서 이렇게 국정을 하는 게 오히려 민폐겠다 싶어가지고 잦은 사임하고 이제 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정권도 아마 그 뜻을 잇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히 소박하고 뭐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뭐 빈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었던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평가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사실 그 수감 생활을 12년 하고도 앞에 2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총 14년을 감옥에 살았거든요.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한 고문 후유증 겪으면서도 그 신념 잃지 않고 감옥에서 동지들과 함께 그 사회를 바꾸겠다는 처음의 마음 그대로 지키면서 죽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고 끝까지 살아냈다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여운이 많은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황정수님, 내일 퇴근하고 씻고 법원으로 갈게요. 네, 맞아요. 법원에 있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뵈어요. 좋습니다. 마침 뒤에 지킴이가 교대를 왔는데요. 이상 56분인데 조금 일찍 교대하겠네요. 제가 라이브를 늦게 키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해서 이상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가 안 돼서 페북만 조금 보신 것 같은데, 오늘 페북 보신 분들은 정말 땡 잡으신 겁니다. 이런 영화를 리뷰하는 이런 방송은 없을 겁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한수연님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포터님, 황정수님, 그리고 허재님 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